안녕하십니까. 2학년 물리학 1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얼굴 오랜만에 봐서 반갑죠? 여러분들 얼굴도 선생님이 빨리 보고 싶은데 다음 주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EBS 강의를 업로드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또 짧은 시간에 물리학 1이라는 1단원이라는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과서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유사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열, 그 다음 시간에는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따라올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어떤 단원이냐면 1단원 힘과 운동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여러분들이 물리를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계산이 많고 또 표와 그래프 해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우리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입니다. 먼저 배운 내용, 우리가 가장 처음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은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입니다. 자, 이동거리 한번 배운 내용 떠올려 볼게요.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 즉 우리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였나요, 여러분? 이동거리는 크기만을 갖고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향까지 갖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냐면 벡터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방향이 없이 크기만을 갖는 이동거리 또는 속력 같은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동한 실제 거리를 이동거리, 그리고 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은 것을 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2에서 39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기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뽑아왔던 강의 자료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동거리와 변이 다음으로 배운 개념은 속력과 속도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갖는 물리량은 바로 속도입니다. 둘 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보통 직선 운동할 때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며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속력과 속도는 공식이 있었어요. 우선 아래에 들어가는, 분모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내용은 뭐였나요? 바로 시간이었어요. 걸린 시간. 자, 그 다음에 속력의 분자에 오는 것은 방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와야 돼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와야 됐어요.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하면 그게 바로 속력이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 뭐 남았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였습니다. 시간분의 변이. 자, 이때 둘 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이의 단위가 둘 다 미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력 또는 속도의 단위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터 퍼 세크.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단위 변환이 주를 이루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미터와 세크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속도였죠. 여기에서 요렇게 A에서 B까지 운동을 할 때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T2 빼기 T1분의 S2 빼기 S1을 하면 그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구나. T1에서 T2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A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뭘 그으면 돼요? 여기에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으면 AD분의 CD,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기울기,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던 개념 있죠.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도 여러분들이 알아 넣으면 문제 풀 때도 좋고 또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상대 속도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본 상대적인 속도예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갈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실제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라 보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상대적으로 내가 정지해 있고 상대방이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 속도는 A가 본 B의 속도라고 정의했어요. 내가 본 제의 속도, 제가 본 나의 속도. 자, 여기서 A가 본 B의 속도는 VAB라고 표현합니다. VAB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돼요. 자, VB 빼기 VA였죠. 여러분들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우리 물리학 1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이때 단위 시간? 생소한 개념인데 단위 시간이 뭘까? 우리가 단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 길이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초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입력하면 바로 그게 단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아워로 잡았어요. 한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때 1을 대입한 한 시간이 바로 단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예요. 어쨌든 가속도는 속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가속도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단위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뭐를? 속도 변화량을. 속도 변화량. 이때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쓸 수 있죠. 우리가 가속도를 A라고 하고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어? 그치?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기하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어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알겠죠? 가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여러분?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다시 한번 세크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입니다. 이 그림들은 선생님이 다 교과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였죠. 자, 속도 시간의 가속도. 아까 평균 속도,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평균 가속도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순간 가속도. 여기 A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A에서 접선 그어요. 그 다음 기울기 구해요. 그러면 순간 가속도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속도랑 속도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만약에 이쪽 방향이고 물체도 원래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계속 힘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때 A와 V의 부호가 같을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됐었나요? 속력이 그렇죠. 증가했어요. 부호가 같다는 말은 A도 0보다 크고 V도 0보다 크고 또는 A도 0보다 작고 V도 0보다 작고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A와 V의 부호가 반대일 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 즉 힘은 이쪽으로 계속 작용해. 가속도는 힘 때문에 생기는 애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럴 때 속도가 3V, 2V, V로 점점 주는구나. 즉 부호가 다를 때는 속력이 감소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래프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또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 계산할 때 많이 어려워하죠.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그래프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ST 그래프는 뭐예요? 위치, 시간. 그리고 VT 그래프는 속도, 시간. AT는 가속도,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ST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요. 그럼 뭐가 나왔었나요? 속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VT 그래프에서 A를 구하려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즉 SVA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AT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을 구했어요. 그래프 아래에 빗금쳐서 면적 구했잖아요. 그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뭘 구할 수 있어요?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가려면 면적을 구하면 되는구나. 즉 그래프는 세 종류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AT 그래프의 면적, V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ST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선생님이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속력과 방향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그 다음 세 번째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 네 번째는 모두 변하는 운동.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운동. 우리 뭘 배웠어요? 등속, 직선 운동 배웠죠. 등속, 속력이 변하지 않고 직선, 방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무빙워크 있어요. 공항이나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가면 일자로 쭉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무빙워크, 일자로 쭉 가는 에스컬레이터도 등속, 직선 운동의 하나예요. 그런데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선생님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죠. 맞나요? 그런 게 등속, 직선 운동의 예입니다. 자, 그 다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자유낙하 또는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 또는 빗면을 따라서 굴러가는 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3가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물리학 1에서 공식을 외워라 하는 것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식을 외웠을 때 좋은 점은 이 3가지 공식을 알고 있을 때 모를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도 꼭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V는 뭐였어요?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V는 V0 플러스 AT.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 유도하는 방법 또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세 번째 식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따로 교과서 보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 어떻게 됐어요? EAS는 바로바로 외워야 돼요. 여러분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마이너스 초기 속도 제곱 V0 제곱 이렇게 공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방금까지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었어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실을 잡고 얘를 계속 공을 돌려요. 그럴 때 일정한 속력이라면 운동 방향은 이 물체의 접선 방향입니다. 이 물체의 위치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로는 회전 목마 등이 있겠죠. 다음으로 봅시다. 이번에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에요. 앞서 배운 예들보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풀기 조금 더 까다롭겠죠. 자, 여기서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진자는 바이킹, 그네 같은 거예요. 여기 밑에 내려올 때 가장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포물선 운동. 속력이 점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죠. 근데 이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X축, Y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농구공이 대표적인 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파트로 넘어왔어요. 선생님 다른 파트로 넘어올 때는 위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뉴턴 운동 법칙이에요.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가속도라고 아까 말했었죠.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자, R자 힘은 다른 말로도 뭐라 해요? 힘을 다 더한 거니까 합력이라고 부르자. R자 힘은 합력이랑 같은 말입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한 것. 근데 더할 때는 힘의 합성이라는 것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두 명이서 같은 방향으로 F1, F2로 밀고 있어요. 이때 힘의 합성을 하면 F는 F1 더하기 F2가 되더라.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둘이 단순히 더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영희는 열심히 이쪽으로 밀고 있는데 철수는 반대로 밀어요. 그러면 힘이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됩니다. 즉 R자 힘은 F1 F2구나. 그리고 R자 힘의 방향은 힘의 크기가 큰 쪽으로, 이쪽 방향, 즉 영희가 미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힘의 평형입니다. 만약에 영희랑 철수랑 미는 힘이 똑같아요. 이거 나 왜 계속 미는데 안 움직이지? 할 때 바로 그게 힘의 평형입니다. 나랑 쟤랑 작용하는 힘이 똑같을 때, 그리고 방향이 반대일 때. 됐나요? 자, R자 힘이 0인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델타 F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리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어요, 여러분. 근데 얘가 가끔씩 선생님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점이, 그래서 X를 눌렀는데 점이 찍혀요. 그쵸? 됐습니다. 자, 뉴턴 운동 제1법칙입니다. 관성법칙. 물리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 1은 총 30명이라는 학생이 들어요. 많죠. 일반 교실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넓은 물리실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자석제로 운영하고 지그재그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학교에 얼른 오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관성입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이에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에 우리가 운동을 뭔가 규칙성을 갖고 분석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에 뉴턴 운동 제1, 2, 3법칙을 넣어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관성법칙.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근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왜 그래요? 질량이 클수록 움직이기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우리 EBS에서는 안 배웠어요. EBS에서는. 그런데 정지관성의 예는, 대표적인 예는 우리 방학 때 보충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정지관성은 버스가 어떻게 할 때? 버스가 출발할 때. 왜요, 선생님? 정지관성은 내가 정지해 있을 때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출발해요. 그럼 선생님이 뒤로 쏠리죠.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운동관성은 버스가 어떻게 할 때? 정지할 때. 이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이 막 버스랑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정지하면 앞으로 쏠리죠. 그게 바로 운동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관성의 예로는 먼지가 붙은 이불 털기.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식탁보 빼기. 컵은 가만히 있죠. 자, 그 다음 운동관성의 또 대표적인 예는 선생님 막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게 바로 운동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R자 힘이 0이래요. 그러니까 합력이 0이면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핵심이 뭐예요? 알짜임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뉴턴 운동체 2법칙입니다. 선생님이 물리학 1에서 가장 중요한 식을 하나 뽑아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뽑을 것 같나요? 선생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F는 ma라는 것을 뽑을 것 같아요. F는 ma. 그런데 이 원래 법칙을 보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A는 A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즉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M분의 F구나. 이때 F는 뭐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 힘, 합력이죠. 이거를 보기 쉽게 표기한 것이 뭐예요? F는 MA. 요 앞에 시그마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F는 MA. 자, 그 다음 단위는 선생님 힘의 단위를 알려주려고 써놨어요. 힘의 단위는 뭐예요? 여러분들 학습했다시피 뉴턴이죠. 1뉴턴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여기 식이 지워졌는데 여러분 필기 해놨죠?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실험을 하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우린 가속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근데 F는 MA였어요. 맞나요? F는 A에서 요거는 지금 뭐가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의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즉 M은 일정하게 고정하고 A가 F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본 실험이에요. 그런데 F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 시간 그래프에 뭐가 증가해요, 여러분? 기울기가 증가하죠. 이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인 가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즉, F2, F3F로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A, 2A, 3A로 가속도도 증가하는구나. 즉, 비례하는구나. 라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요번에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M을 변화시켰어요. M이 커지면 A가 작아지죠. 마찬가지로 3M, 2M, M. M이 작아지면 가속도는 커지겠죠. 즉, 기울기가 커지니까 가속도가 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질량 M일 때 가속도가 A였다면 질량 3M, 3배가 됐을 때 가속도는 몇 배 돼야 돼요? 3분의 1배 돼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아까 단위는 정리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 크게 읽어볼게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긴다.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F, AB. A가 B를 당기는 힘은 FBA랑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에도 자주 나옵니다.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차이는 선생님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힘의 평형은 한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책상이 있고 물체가 있어요. 그럴 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F1,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2,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F3,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F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거, 작용 반작용은 기본적으로 A가 B, B가 A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겨요. 물체가 지구를 당겨요. F1과 F2가 서로 작용 반작용이구나. F1과 F2. 또 자세히 보면 물체가 책상을 눌러요. 책상이 물체를 떠받쳐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건 책상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두 물체죠. 그래서 F1과 F2, F3와
F4. 요렇게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해야 돼요. 물체를 봅시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F1이 있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즉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뤄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에 해당하는 힘은 F1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F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위로 넘어갔죠. 파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은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고 막상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에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 즉 운동량은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운동량은 P로 나타내고, P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mv로 쓸 수 있겠죠. 이때 단위는 그냥 요 식을 분석하기만 하면 돼요. m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그리고 v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곱해주면 됩니다. 이 점은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1000kg인 승용차, 10,000kg인 버스가 똑같이 10m per sec로 운동할 때 이때 운동량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10배가 더 질량이 많이 나가는 버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때 핵심 뭐예요? 외력.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외력. 그 다음 총합. 자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력이라는 거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존재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VA, VB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충돌하고 나서 VA 프라임, VB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충돌 중에는 A가 B에 힘을 가하면 B도 A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힘을 가하죠. 이때 이것을 이용하면 요 MA의 이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왜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자, MA, AA. 그 다음 MB, VB. MB, AB. 서로 MA, MA예요. 힘이 같다는 뜻이죠. 이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 F와 F가 같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MAVA 더하기 MBVB는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이 되더라. 즉,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더라. 이 식을 여러분들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운동량 보존이었습니다. 넘어갔죠? 충격량입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충돌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에요. 아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했죠. 그런데 충격량은 이제 물체에 작용한 힘과 충돌 시간을 곱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충격량은 I는 F 힘에다가 충돌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때 단위는 어떻게 돼요? 힘의 단위 뭐고? 뉴턴이고 델타 T 단위 뭐예요? 세크. 뉴턴 세크 하면 충격량의 단위더라. 자, 그 다음 밑에 요 충격량에서는 그래프가 중요하고 그리고 충격량이 뒤에서 매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F는 여기 나와 있고 T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와 T를 곱하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되잖아요. 즉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를 의미하더라? 충격량이더라. 자, 그 다음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이 F예요.
이 평균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넓이가 마찬가지로 충격량이 되더라. 됐나요? 자, 여기에서 평균힘을 시간에 곱하면 왜 충격량이 되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아요. 이런 문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F가 작용할 때 mv1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v2로 바뀌었어요. F가 작용해서. 그럴 때 충격량 I는 F 델타 T죠. 원래 이거는 정의예요. 충격량의 정의. 그런데 F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MA로 바꿀 수 있죠. MA 델타 T. 그런데 A가 뭐예요? 뭐분의 뭐? 헷갈릴까봐 한번 적어봅시다. A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였어요. 그래서 이 델타 T가 서로 날아가면서 뭐만 남아요? M 델타 V만 남아요. 그럴 때 M 델타 V는 뭐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지 참. 이렇게 하면서 이 식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됐나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충격량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충격력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은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I를 크게 하려면 F를 크게 하거나 델타 T를 크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F를, 즉 충격력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델타 T를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빨대에 뭉친 종이를 넣고 여기에 빨대를 훅 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종이 뭉치가 세게 선생님이 후 세게 불면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빨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게 F를 크게 하고 델타 T를 크게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야구, 테니스,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도구가 다 다르죠. 야구 방망이, 라켓, 골프채를 더 빨리 충분히 휘두르면 빠르고 크게 휘두르면 더 멀리 공이 날아갈 수 있겠죠. 이게 충격량을 크게 하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 충돌과 충격 완화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충격을 크게 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때 충격을 완화하려면 충격량이 같을 때 이때 I는 고정입니다. 그러면 충격력을 줄이려면 뭐가 커야 돼요? 얘가 고정이니까 델타 T가 커져야 되더라. 됐나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충돌 시간이 길면 힘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달걀을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면 잘 깨지지 않는다. 왜? 충돌 시간이 길어서. 하나는 시멘트, 하나는 방석이에요. 어떤 게 방석일까요? 충돌 시간이 길고 힘이 작은데 충격량이 같으니까. 이 힘이 작은 B가 방석, A가 짧은 시간 동안 더 큰 힘, 충격력이니까 A가 시멘트가 되겠죠. 자, 물풍선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받으면 터지거나 아플 일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격을 완화하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한테 오는 고통이 적어집니다. 이게 충격 완화의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번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과 그리고 새로 조금 더 배운 내용이 있어서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힘과 운동 단원을 마스터한다면 앞으로 물리가 너무너무 재밌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풀어갈 문제들 이렇게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EBS 강의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함께할 등교 계약도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